안녕하세요. 2학년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40쪽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은 50총선거가 실시되고 헌법이 제정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50총선거는 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진 민주적인 총선거이죠. 총선거는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했는데요. 제주도 4.3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서 제주도 2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총선거라고 하고요. 이 50총선거에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두 세력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남북협상파, 김구 선생님, 김규식, 이렇게 김규식의 남북협상파는 참여하지 않고요. 두 번째, 좌익 세력도 불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0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초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죠.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50총선거의 포스터 잘 봐주세요. 우리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는 사진입니다. 50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국회를 우리가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결정을 했고요.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합니다.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자, 제헌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고요. 민주공화국 수립과 균등사회의 실현,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과 농지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는데요. 바로 국회에서 첫 번째 대통령은요,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부통령은 이시영을 선출을 했고요. 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사진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유엔 총회에서 48년 12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제헌국회는요, 무소속이 85석이에요.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을 얻어서요, 원내 제1당이 되고요. 군소우익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을 차지합니다. 그 결과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50총선거에 남북협상파, 김구 선생님 계열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 계열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단체들, 우익 단체들이, 정당들이 연합해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했죠. 기미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는 거죠. 이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8년 9월 1일 대한민국 1호 관보에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본다면 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에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교과서 한 장 넘어가서요. 242쪽으로 가면요.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좌절되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 친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죠. 자, 이들을 청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 대다수의 요구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노덕술이에요.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었고요. 해방 후에 종로 경찰서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가운데 있는 김현수는요, 이제 사업가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최린이에요. 최린. 천도교인데요. 바로 손병희와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요, 우리 재헌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헌헌법의 101조의 내용을 보면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당기 4278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놨어요. 원래 법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니까요. 재헌국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헌법 조항에 넣어놓은 거죠. 이걸 바탕으로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만들게 됩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됐어요. 바로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하는데요. 반민특위를 설치했고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해서 검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민특위를 이승만 정부에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의 고위층들이 대다수가 친일파예요. 그래서 정부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반민법의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반민법이 이제 반민특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소속의 국회의원들을요, 공산당과 내통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구속시켜버려서 결국은 반민특위를 기간을 단축시키고 해서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자, 반민족행위자 처벌 실태를 보면요. 사형이 1건이고요. 징역 6건이 있고요. 그 외에 집행유예, 공민권 정지, 무죄, 이렇게 형면제 이렇게 있는데요. 반민특위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7건과 관련해서 반민족행위자는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 정지 등으로 전원 석방됩니다. 전원. 자, 전원 석방됐다는 건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친일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민특위 피습이라고 해서요. 이 자료 3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총대로 나의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발로 찼다. 나는 대항할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엎어졌다. 다른 경찰이 합세해서 나를 발로 찼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신분증과 권총을 빼앗기고 사무실 뒤편에 있는 마당으로 끌려갔다. 끌려가서 보니 나보다 먼저 출근한 특위 요원들과 나치 이근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땅바닥에 꿇어앉아 있었다. 반민특위 조사관이었던 정초룡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반민특위를 탄압했다라는 증거가 남아있죠. 광복 후의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북부지방을 공업화했기 때문에 북한에 비해서 원료와 자원, 기반 시설이 무척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위축되고 실업자가 대거 발생한 상태이죠. 게다가 미 군정의 경제정책이 실패합니다. 화폐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해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요. 상인과 지주의 매점매서 쌀을 다 사들여가지고요. 쌀값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면 대구에서 11.1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자, 이때 보면 45년 11월에 140원이었던 쌀 한 마리 가격이 46년 9월 1년도 되지 않아서 1,500원으로 올랐대요. 1년도 안 됐는데 쌀값이 10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기근에 시달렸다라는 거고요. 대구에서는 46년 5월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교통이 통제되고 쌀 반입마저 끊기게 됩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시민들이 미 군정의 식량 배급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결국 이 사건이 바로 대구 11 사건입니다. 여기에 경찰이 발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가 무장 봉기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농지개혁법, 두 번째로 농지개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은요, 자기 땅을 갖는 게 농민의 오랜 염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러 항일단체들도 토지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헌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었는데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3정보를 초과하면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농지개혁을 했고요. 정부는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매수 대상으로 정했고 3정보를 경작 상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농사일에 소를 이용한다는 전제로 소를 포함한 5인 가족의 노동력을 참작해서 농사가 가능한 면적을 3정보로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주나 소작제가 거의 소멸하고요. 대부분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게 됐지만 문제는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반민족 행위자의 토지 몰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유상분배에 대한 부담 5년 동안 나눠서 내야 되는데요.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살기 힘들면 다시 되팔았겠죠. 또 6.25 전쟁 직전인 50년 3월에 실시가 됩니다. 농지개혁이요. 그래서 농지를 얻게 된 농민들이 전쟁 중에 급격하게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57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좀 제대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농지개혁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3정보를 초과한 농지는 정부에서 사들인다. 유상 매수했고요. 또 그 분배받은 농지는요.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유상 분배, 유상 매수를 했죠. 사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 244쪽으로 가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북한은요, 이미 46년 2월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됩니다.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군정은 간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단체를 통해서 소련이 지원을 하고 개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46년도에 이미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북한에서는 5정보를 초과하는 땅에 대해서 무상물수, 무상분배합니다. 그리고 8시간제를 규정한 노동법, 남녀평등법을 제정했고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또 북한에서도요. 이 친일파 처벌, 북한은요. 친일파 처벌이 잘 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북한 정권이 수립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북한에서도 기다렸다는 뜻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해서요. 북한 정권이 수립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남과 북의 두 개의 정권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북한 정권에 참여한 세력은요, 4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일성이죠. 김일성, 김책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함경도 갑산 출신인데요. 갑산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김두봉이란 분이에요. 중국 예난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예난파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1925년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박헌영이고요. 남북으로 공산당이 갈라지면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을 형성을 했고요. 북한에서는 조금 주도권을 빼앗긴 인물 박헌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련에서 활동했던 소련파 허가이라는 사람인데요. 소련 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에 파견돼서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4개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이 박헌영을 미국의 스파이로 몰아서 제거하고 56년 종파 사건으로 예난파와 소련파를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의 1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선거가 실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인데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된 날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는 1948년 50총선거가 되겠죠. 연표에서 시기를 고르자면 바로 8.15 광복 다음 칸을 고르면 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밑줄 친 이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우표는 1948년에 실시된 선거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48년의 총선거, 50총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50총선거에서는 뭘 뽑았다고요? 바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유권자의 날이 매년 5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보통선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고요. 제주도 두 곳의 선거구를 제외하고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대요. 이 국회가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바로 재헌국회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재헌국회에서는 두 가지 법 대표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했었죠. 따라서 답은 5번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국회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물었는데요.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기념해서 발행된 우표이고요. 이 국회는 재헌국회가 되겠죠. 재헌국회에서는 재헌헌법을 제정했다. 답은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국회의 활동, 또 똑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데요. 바로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 재헌국회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7월 17일이 이제 재헌법을 공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재헌절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재헌국회에서 했던 일 고르면 되는데 바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답은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경찰 반민특위를 습격하다라고 했는데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했다라는 거죠. 이걸 연표해서 고르자면 당연히 50총선거 다음 칸을 고르면 되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주로 50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재헌국회에서의 활동을 물어봤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